저는 그게 금리가 한 2% 넘어서면은 금리 힘이 더 커지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만약 인플레가 발생하고 미국이 금리를 인상하면은 전 세계가 한번 문제가 발생할 것이다. 지금 앞으로 저는 중앙은행의 힘은 별로 없고요. 정부 힘만 굉장히 커지리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러한 금리가 상승이 되고 말씀하신 대로 인플레이션 우려가 이제 커지게 되잖아요. 그러면 뭐 사실 올 연초에도 이렇게 방송에서 인플레이션 우려, 그다음에 금리 상승에 대한 우려를 좀 언급을 하셨었는데, 그러면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앞으로 어떠한 식으로 경제가 흘러갈 것이다라고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비정상화가 정상화되는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작년에 코로나가 터지면서 3, 4월 달에 미국 경제가 1930년대 대공황 이후 최대 위기를 겪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많은 비정상적인 정책들이 나왔죠. 금리, 기준금리 0%까지 내리고, 특히 3월에서 6월 사이에 양적완을 통해 가지고 3조 달러, 3개월 사이에 3조 달러를 풀었고, 그 다음에 요새 많이 하게 되는 SLR, 그 은행들이 채권 사기 좀 만들어줬지 않습니까? 네. 이런 것들이 다 비정상적인 조치라는 겁니다. 그런 게 비정상적이 정상화되는 과정이다. 그리고 경제 성장이 올해가 7, 8% 예상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실 그 작년에 미국 경제가 마이너스 3.5%였거든요. 네. 그런데 작년하고 올해 평균하면은 그냥 잠재 성장 2% 안팎 성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정상적인 모든 상황이 이제 정상화되는 과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뭐 채권왕 빌 그로스도 그 한 인터뷰에서 물가가 3, 4%까지 오를 수 있다. 이렇게 인터뷰를 했던데요. 교수님 뭐 아까도 말씀하셨지만은 교수님도 이런 비슷한 정도의 인상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예, 올해 저는 3, 4% 되리라고 보고 있고요. 그거는 아까 수요 측면에서 지금 실제 GDP가 잠재 GDP를 넘어서고 있다. 수요가 공급을 초과할 것이다. 그 다음에 공급 측면에서 유가가 상승했다. 그 다음에 최근에 그 달러 가치가 약간 오르고 있지만 작년에 7% 정도 주요국 통화에 떨어졌거든요. 예, 그리고 미국의 물건을 싸게 공급했던 중국의 임금이 오르고 있다. 그래서 물가가 올해 3, 4% 저는 오르라고 보고 있는데요. 문제는 이게 미국의 기조적인 물가 상승인가 아니면 일시적인 상승인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그렇죠. 근데 장기적으로 미국 물가를 보면요, 사실 지난 그 40년 동안 미국 물가가 굉장히 안정됐었죠. 그래서 이 그림인데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미국 물가 보면은 1950년에서 1980년대까지는 인플레이션 시대였거든요. 특히 그 1980년대 2차 오일 쇼크로 미국 물가가 일시적으로 14%까지 간 적이 있었어요. 이때 미 볼커 연준 의장이 가감히 금리를 인상합니다. 경기를 포함하고 물가를 잡죠. 그래서 금리 인상하고 물가가 떨어지고, 금리도 이제 떨어졌죠. 이게 지난 40년이었거든요. 그런데 올해 물가는 오르는데 이게 앞으로 추세적으로 물가가 오르느냐 아니면 올해 일시적인 상승이냐. 그래서 앨런 연준 의장은 뭐 지금 그 국회 미 의회하고 뭐 청문회 하고 뭐 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단. 거기서 일시적이다. 그럼 물가가 오르더라도 충분히 잡을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제 생각은 추세일 것 같습니다. 속도이지. 가장 중요한 거는 저는 그 공급 측면에서 물가 상승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사실 미국 물가가 이렇게 안정된 것은 저는 중국 때문이었다고 보고 있거든요. 중국에서 싼 제품들. 중국이 저임금을 바탕으로 2001년 세계 무역기구에 가입하죠. 그러면서 미국에 엄청난 물건을 싸게 공급해 주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게 미국의 그 대중 무역수지 적자인데요. 2001년 중국이 WTO에 가입합니다. 그리고 작년까지 보니까 5조 4,500억 달러 정도 적자가 났거든요. 그만큼 수입을 했다는 얘기죠. 중국이 미국에 물건을 싸게 공급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중국 임금이 많이 오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중국이 더 이상 물건 싸게 공급할 수가 없어요. 그럼 미국이 바이 아메리칸, 자기들이 생산하죠. 자기들이 이제 소비하겠다는 겁니다. 뭐 중국처럼 멕시코, 미국에서 생산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 저는 중기적으로 그동안 지난 20년 동안 중국이 세계 물가를 낮춰놨는데 중국이 세계 물가를 올리는 역할을 할 것이다. 앞으로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미국의 인플레가 일시적이 아니고 장기적일 것이다. 추세일 것이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뭐 요즘 각국이 그 리쇼어링 문제가 있어서
결국 이제 자국으로 끌어들인다는 거는 그 원가 상승이 일어난다는 얘기잖아요. 그런 예. 요소들도. 그러니까 단적으로 말씀드려가지고 월마트에 진열된 상품 절반 이상이 50% 이상이 중국산이라는 거거든요. 네. 저렇게 중국이 물건을 미국에 싸게 공급했는데 뭐 미국이 앞으로 그거를 자기 나라에서 자기들이 소비하겠다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번 코로나를 거치면서 미국이 마스크 하나도 제대로 생산을 안 했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거를 미국에서 생산한다면 중국처럼 싸게 생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글로벌 밸류 체인, GVC가 도메스틱 밸류 체인으로 변한다. 예, 그게 리서링 그런 의미가 되는데요. 뭐 마스크뿐만 아니라 모든 거 상품 이거를 미국이 중국처럼 뭐 일부 상품 제외하고는 그렇게 싸게 생산할 수가 없습니다. 네. 예, 그래서 저는 지난 그 40년 동안 진행된 디스인플레이션 물가 안정 시대는 지나고 미국을 중심으로 서서히 물가가 오르는 시대다. 문제는 그 속도일 것이다. 그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런데 이렇게 물가가 올라가게 되면 자연히 따라오는 게 우리가 알기로는 금리 인상이잖아요. 예, 예. 그렇다면 이 금리 인상 속도도 이 물가 인플레이션에 맞춰서 빨라질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요? 예. 우리가 시장금리하고 정책금리하고는 좀 구분해야 되는데요. 네. 지금 10년 국채 수익률을 오를 때 이거는 시장금리거든요. 네. 시장금리는 경제 상황을 반영할 수밖에 없어요. 뭐 경제 상황이 오르고 물가가 오르면 금리도 오를 수밖에 없죠. 예, 문제는 연준이 그 기준금리를 연방기금금리를 언제 올릴 것인가. 예, 이건데요. 예, 그런데 제가 장기적으로 저 연방기금리와 미 국채 수익률 10년짜리 구매했습니다만은 예를 들어서 2009년에서 2016년까지 미 국채 수익률이 한때는 4%도 하고 2%도 넘은 적이 많았었거든요. 네. 예, 그래서 그때도 미국 기준금리는 안 올렸어요. 아. 연방기금금리는. 예, 그러니까 저는 시장금리는 오르는데 연방기금금리는 내년까지도 안 올릴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파월 연준 의장이나 지금 저 앨런 재무장관이 한 거는 하긴 해야 되겠다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물가가 본격적으로 오르는 걸 확인하고 나서야 정책 대응을 하겠다. 예, 그런 건데요. 예, 사실 그 정책 당국자 입장에서 보면은 금리를 내리거나 돈 풀 때는 쉽습니다. 뭐 다들 좋아하니까. 그러니까 금리, 예, 이제 물가 인상을 잡는 게 어렵다고 금리 그거를 가지고. 예. 그러니까 물가가 오르는 걸 확실히 보고 그 다음에 물가가 한참 오르고 난 다음에서야 그때서야 이제 금리를 인상하겠다는 것이죠. 네. 예. 그래서 금리 인상은 늘 느려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미국이 1980년대까지 물가가 엄청 올랐지 않습니까? 네. 그래도 금리 인상은 다 싫어하거든요. 그러니까 못 올린 거죠. 그런데 볼커 연준 의장 이런 사람이 예, 경제를 이상하고 감히 물가를 생각해가지고 금리를 올린 거죠. 그래서 정책 당국자 입장에서는 물가가 한참 오르고 난 다음에야 금리를 인상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 보면은 아마 기준금리는 내년까지도 인상하지 않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준금리가 인상이 되지 않았으니까 금융시장에 영향이 적다라고 봐야 되나요? 아니면 그거하고 상관없이 시장금리는 이미 상승했기 때문에 금융시장에 충격을 줄 것으로 봐야 되나요? 금융시장은 시장금리가 영향을 주죠. 아, 시장금리가. 네, 주가를 계산할 때 아까 분모에 금리가 들은다고 그랬습니다. 그 분모는 저 국채 수익률이거든요. 네. 네, 그래서 최근에 얼마 전에 1.5% 올라가니까 논쟁이 많이 있었습니다. 1.5%가 의미가 뭐냐면은 미국 S&P 500 배당 수익률 1.5%예요. 아, 네. 그러니까 그 나이에는 금리가 1.5% 미만이었으니까 사실 채권 사는 것보다 배당 받는 게 1.5%가 훨씬 더 높았었죠. 근데 금리가 1.5% 넘으니까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은 뭐 주식 사는 것보다 만기까지 가지고 있으면은 채권 사는 게 더 수익률이 높거든요. 네. 그래서 주가에 미치는 거는 저 연방기금금 기준금리가 아니라요. 시장금리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쨌든 이 시장금리가 앞으로 조금 더 상승한다 하더라도 상승할 거라고 보시는데 그것을 연준이 그 하락을 위해서 뭔가 작업을 하지는 않을 것으로 이렇게 보시는 거죠? 예. 그거는 이제 본격적으로 금융시장이 굉장히 불안해지거나 아까 주가가 한 30-40% 떨어지든지 뭐 부동산 가격이 급나가든지 그러면서 소비 심리가 급기야 위축되든지 그런 상황이 오면은 뭐 일드 커브 컨트롤 같은 거 그런 대책을 나올 텐데요. 뭐 그 정도 상황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충격에 우리가 이제 금리가 인상되는 그 상황에 어느 순간부터는 인정을 하고 익숙해지고 예. 그러면서 그냥 이 경제 회복에 대한 뉴스를 호재로 받아들이면서 예. 실적 장세로 넘어갈 것이다. 예,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거는 계속 좀 반복됩니다만은 미국 주가가 그러기에는 너무 가대평가돼 있다. 예. 그러니까 그러한 변수가 이렇게 영향을 끼칠 것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봐야 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예, 지금 미국 주가가 굉장히 높은 수준입니다만은 지금 그 실적 때문에 미국 주가가 떨어지지도 않고 별로 오르지도 못하고 사실 올해 거의 조금 올랐지만 정체된 상태 아닙니까? 나스닥은 그렇죠, 전년 그렇죠. 말에 비해서 떨어졌고 네. 지금 두 가지 힘이 작용된다는 겁니다. 인플레이션하고 금리 상승하고 실적 경제 성장률. 그게 어느 힘이 더 크냐? 예, 지금 그것 때문에 주가가 크게 오르지도 않고 떨어지도 않은 그런 국면인데요. 어떤 순간이 가면은 한 힘이 더 커지겠죠. 예, 저는 그게 금리가 한 2% 넘어서면은 금리 힘이 더 커지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상황에서 우리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뭐 올해 2% 넘을 수도 있고 2.5%까지 보신다고 그랬죠? 예, 올해. 뭐 연말 내년 초 가면 네, 예. 연말이나 내년 초까지. 근데 2.5 정도까지 금리가 오른다 하더라도 이것이 우리가 인플레이션 하면은 막 떠오르는 그러니까 금리가 이렇게 올라간다는 건 이제 인플레이션이 있다는 얘기니까 예. 그러한 것이 아주 공포스러운 그런 상황은 아닌 걸로 봐야 될까요? 그냥 경제 회복에 따른 자연스러운 정도의 어떤 인플레이션 정도로 봐야 될까요? 올해는 제가 경기하고 지금 금리하고 서로가 힘이 균형을 이루고 있다 그런 측면인데요. 예, 그런데 저는 뭐 조금 더 멀리 보면은 내년 뭐 내후년을 보면은 전 세계가 큰 위기를 한번 겪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예. 어떤 위기를 생각하시는 거죠? 예, 그거는 전 세계가 지금 부채가 너무 많이 증가했어요. 예. 그래서 이게 세계 부채인데요. 네. 우리가 2008년에 미국에서 글로벌 금융위기가 겪으면서 세계 부채가 한번 증가했고요. 예, 그 다음에 작년에 뭐 그레이트 록다운이라고 이런 식으로 뭐 코로나 위기를 이렇게 표현합니다만 저 부채가 급등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GDP 부채가 2007년 글로벌 금융위기 전에는 한 250% 안팎이었는데요. 지금 400%를 훨씬 넘어서고 있거든요. 예, 특히 그 선진국 부채는 450%예요. 지금 각 경제 주체 부채가 너무 많다는 거죠. 국가별로 보면은 선진국 미국 등은 정부 부채가 많이 늘어났고요. 이머징 마켓 특히 중국 같은 나라는 기업 부채가 늘어났고 우리나라 같은 나라는 가계 부채가 늘어났거든요. 네. 이 부채를 견딜 수 있는 거는 지금 저금리 때문에 견딜 수가 있다는 거죠. 네, 그렇죠. 지금 미국 가계 부채도 가처분 소득에 대비 100%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가계가 부담하는 원리금 상환 비율은 가처분 소득의 지난 3분기 데이터까지 나왔으면 9.1%예요. 과거 13%까지 올라갔었거든요. 9.1%로 굉장히 낮습니다. 네. 그거는 금리가 낮기 때문이죠. 그렇죠. 금리가 낮기 때문에 지금 각국 정부가 아무리 정부 부채를 많이 발행했더라도 예를 들어서 일본 정부 부채가 GDP 대비 230%가 넘었는데요. 일본 정부 견디지 않습니까? 네. 금리가 0%이기 때문에 견디죠. 네, 그 다음에 우리 가게, 우리 기업들도 예를 들어서 작년에 보니까 우리나라 중소기업 중 50% 정도가 이자 보상 비율이 1 미만이거든요. 네. 이자 보상 비율이 1 미만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1년 동안 영업이익을 내가지고 이자도 못 갚는다는 겁니다. 그런 기업들이 중소기업의 50%고 대기업도 25%거든요. 상당한 수치네요. 네, 바로 그런 기업들이 버티는 거는 저금리 때문에 그렇죠. 근데 여기서 금리가 올라간다면은 정부도 금리 부담 늘어나고 가게도 금리 부담 늘어나고 그 다음에 기업도 금리 부담 늘어나니까 일정 수준 이상 가면은 견딜 수가 없을 거라는 거죠. 많은 기업들이 부도가 날 수가 있고 구조조정할 수밖에 없고 가게도 금리가 올라간 만큼 소비를 줄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 부채에 의해서 세계 경제가 성장했다고 생각하는데요. 만약 인플레가 발생하고 미국이 금리를 인상하면은 전 세계가 한번 문제가 발생할 것이다. 지금 최근에 미국 시장 금리가 오르니까 일부 이머징 마켓에서 금리 인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요. 브라질도 브라질, 터키 같은 나라. 네. 이 나라들 지금 기업 부채, 특히 브라질 정부 부채 급증한 나라거든요. 이런 거 취약한 나라부터 위기를 겪을 수가 있는 것이죠.
사실 코로나가 발생했을 때 신흥국 그 위기론이 많이 나왔었죠. 예. 부채에 의한. 근데 말씀하신 대로 미국 경제는 막 좋아지고 있잖아요. 예. 막 급성장하고 있고.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정도로. 그러니까 이렇게 경제가 좋아지고 그렇게 해서 금리가 올라가면은 사실은 신흥국에 들어갔던 달러들이 전부 다시 미국으로 몰리게 되는 회수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을까? 그것이 신흥국의 경제 위기의 어떤 시발점이 되지 않을까? 이런 얘기도 있죠. 예, 그런 것들이 지금 부분적으로 나타나니까 터키, 브라질이 저 금리를 지금 인상하고 있는 거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터키 리아라라고 그러죠. 그거 네. 지금 급락했었고 브라질 통화 가치도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금리가 올라가면 취약한 이머징 마켓부터 타격을 받고요. 그게 결국은 미국 시장까지 영향을 저는 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한 시점을 내년 하반기 예, 정도로 내년 보시는 하반기 정도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 그렇게 시점을 예상하시는 거는 지속적으로 이렇게 금리가 올라갈 것이고 그 예. 올라간 금리에 의해서 말씀하신 대로 취약한 신흥국부터 시작해서 기업단 뭐 가게들 이런 것들이 다 위기에 빠지면서 이제 벌어질 수 있는 일이다 예.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그러니까 지금 세계 경제 문제점 두 가지라고 문제거든요. 저처럼 부채가 급증했다. 그 다음에 글로벌 금융시장, 아까 미국만 이야기했습니다만 자산 가격에 거품이 발생했다. 이 두 가지가 지금 견디는 것은 저금리 때문이었는데 금리가 오르면은 이 두 가지 문제가 동시에 터질 수가 있다. 예, 그러면 상당히 어려운 시기가 올 수가 있는 거죠. 네. 그 교수님 말씀을 들으면서 저는 이제 일본의 사례가 떠오르는데요. 일본이 정말 말씀하신 대로 그 국가 부채 240%막 이렇게 발행을 해도 제로 금리가 유지가 되고 마이너스 금리가 유지되는 거는 사실 디플레이션 상황이기 때문에 물가가 안 오르기 때문이라는 예, 얘기가 예, 있었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지금 우리가 지금 달라질 수 있다라고 보는 것은 그 디플레이션 상황이 인플레이션으로 바뀌게 된다. 이것 때문에 그런 일본 같은 상황이 생기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인 거죠. 그러니까 일본은 뭐 GDP 대비 정부 부채가 230%인데 견디는 거는요. 예, 금리가 0%다. 네. 예, 지금 일본의 10년 국제 수익률이 0% 안팎이거든요. 그러니까 명목 GDP 성장률이 금리보다는 좀 더 높아요. 예, 그러니까 금리 부담이 낮으니까 견딜 수가 있고요. 근데 일본은 다른 나라에 비해서 가계가 상당히 건전합니다. 네. 가계 부채가 GDP 대비 한 64% 작년 3분기 기준이거든요. 가계가 건전하기 때문에 그냥 견딜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가계 부채가 GDP 대비 100% 넘어서고 있고요. 네, 이번에 넘었죠. 예. 그 다음에 일본의 가계 금융자산이 부채보다도 5배 이상 넘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2.2배 정도 되거든요. 예, 일본은 장기 불황에 빠졌도 가계가 지금 상당히 건전하기 때문에 예, 견딜 수가 있는 것이죠. 네. 예,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가계부채가 조금 더 심각하게 지금 진행되고 있거든요. 물론 가계부채가 높다고 당장 위기가 오는 건 아닌데 가계부채가 높으면 높을수록 원리금 상환 부담, 이자 비율 뭐 이런 것들이 높아지니까 가계가 상대적으로 소비를 줄일 수밖에 없죠. 네. 그게 이제 다시 그 경기를 좀 어렵게 만드는 예, 요소가 되는 예. 거고 소비가 줄어드니까. 예, 소비가 줄어드니까. 근데 이렇게 생각해 볼 수는 없을까요? 지금 이제 저렇게 부채가 문제가 되는 거는 이제 갚을 때, 예. 그리고 이자가 말씀하신 대로 높아질 때 이제 문제가 생기는 예. 거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 현대화폐 통화이론인가요? MMT라고 예. 해가지고 막 계속 찍어내가지고 이거를 이렇게 하면서 이게 유지가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머지않아 전 세계가 MMT 적용하리라고 하고 있거든요. 네. 예. 근데 MMT라는 게 뭐냐면요. 예, 그동안 중앙은행이 돈을 많이 풀다 보니까 돈이 금융시장으로 많이 가가지고 자산가의 거품이 발생해가지고 빈부의 격차가 오히려 더 커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MMT라는 것은 한마디로 이런 거예요. 중앙은행이 시중은행의 최종 대부자인 것처럼 정부가 고용의 대부자가 돼야 된다. 쉽게 말씀드려서 중앙은행이 돈을 찍어가지고 정부한테 주면은 정부가 그걸 선별적으로 사용하자는 그렇죠. 것이죠. 예, 그걸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 뭐 가계부채를 예를 들어 극단적으로 탕감해 주는 거. 예, 탕감해 줄 수 있고, 뭐 요새 미국처럼 뭐 신산업, 뭐 기후변화 관련해서 R&D 투자를 많이 하겠다, 사회간접 투자는 그런 식으로 나갈 거거든요. 네. 예, 그러면 상대적으로 자산 가격에는 그렇게 좋은 건 아닙니다. 돈이 금융보다는 실물로 상대적으로 하기 때문에요. 뭐 그런 식으로 되면은 뭐 부채 견딜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 부채 증가율보다 경제 성장률이 더 높아지면은 견딜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저게 부모의 명목 GDP가 들어가고 분자의 부채가 들어가니까요. 네. 경제 성장률이 더 높아져 가지고 명목 GDP가 더 커져 버리면 이 부채 비율이 낮아지고 견딜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죠. 예, 그게 이제 가장 그 바람직한 현상이거든요. 근데 과연 그런 상황이 올 수 있을 것인가? 이거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교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부채와 그다음에 금리 인상 어떤 이런 것, 금리가 상승하는 이러한 그 뭐라 그럴까 효과라고 해야 될까요? 하여튼 이러한 상황들 때문에 그 내년 하반기 이런 위기가 올 수도 있다라는 게 이제 하나의 상수로 보고 그다음에 이제 또 한편 변수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국가 차원이 됐든 뭐 이런 MMT라는 어떤 이런 방식들을 통해서 어떤 대책을 내놓을 것이냐 이게 이제 하나의 변수가 될 수 있을까요? 앞으로 저는 중앙은행의 힘은 별로 없고요. 정부 힘만 굉장히 커지리라고 보고 있거든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가계 기업 부채가 많아졌기 때문에 중앙은행이 아무리 돈 풀고 금리도 내릴 여지가 크지도 않아요. 금리 내려도 소비 투자는 별로 증가하지 않을 겁니다. 결국 이제 정부가 돈을 쓸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결국은 정부가 MMT까지 갈 것이다. 그래서 그걸이 잘 작동돼가지고 이제 명목 GDP가 더 빨리 성장해가지고 부채 비율을 낮추면 문제가 안 되는데 문제는 그런 게 가능할 것인가. 그렇죠. 이거는 전 세계적인 국가들의 합의가 있어야지 이게 가능한 거죠. 일부 국가부터 뭐 하면은 다른 서로 국가도 눈치 보다 같이 하겠죠. 이해관계 있는 국가들끼리. 예. 아니 왜냐면 제가 빌려준 돈이 많은 나라가 그런 거 하면 그렇잖아요. 근데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렇게 큰 문제가 없어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우리 지금 국채를 93%가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지고 있거든요. 네. 아까 이 일본이 GDP 대비 정부 부채가 230% 넘는데도 일본이 별 문제가 없는 거는 일본 정부가 발행한 국채를 거의 그 90% 이상을 자기들이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별 문제가 없죠. 어떤 사람이 가지고 있다가 뭐 돌아가시면 그 자손한테 물려주면 그대로 일본의 정부 부채인데 가계 자산으로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문제가 없고 사실 우리나라도 똑같습니다. 우리나라 국채를 93% 지금 우리 국민들이 가지고 있거든요. 네, 네. 그렇군요. 하여튼 이게 앞으로 어떻게 흘러가게 될지 그 되게 좀 지켜봐야 되는 상황들이 많이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하여튼 되게 그 뭐라 그럴까요? 그 코로나라는 정말 엄청난 사태 앞에서 취한 우리들의 행동들 때문에 이제 여러 가지 그 변수, 경제에 대한 여러 가지 변수들이 많이 생겨서 어떻게 될지 하여튼 뭐 걱정이 되네요. 제가 계속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뭐 2008년 그다음에 작년 뭐 두 차례 위기가 오면서 모든 게 비정상적인 정책 대응이었다. 예, 그렇죠. 예, 이게 이제 정책도 정상화되는 과정이고 그다음에 모든 경제 변수도 다시 그 제자리로 돌아가는 과정인데 일부 가닥에 올랐던 거는 조정을 벌일 것이다. 예. 그게 이제 암만한 조정으로 끝나면은 되는데 뭐 미국의 주가 같은 거는 사상 최대로 지금 거품이 발생했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암만하게 조정을 연착륙하면 문제가 없는데요. 예, 제가 내년 하반기 이후로 걱정하는 거는 경착륙할 수도 있다. 특히 자산 가격은 연착륙이라는 거거든요. 올라갈 때는 지금처럼 지나치게 가대평가되고 또 내려갈 때는 가소평가되는 국면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아마 미국 정책 당국도 그런 거 경착륙을 막는 게 주요 임무이겠죠. 어떠한 방식, 그것도 이제 고민을 하겠죠. 예, 고민 많이 할 겁니다. 고민을 하면서 어떤 대책을 내놓을 것이냐, 그 대책이 과연 지금 말씀하신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효과를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이제 정말 확 경제 상황이 확 달라질 수 있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